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입니다. 잘 아실 텐데 부제가 재밌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남자. 화성에 가서 죽고 싶답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가 지금 위성을 발사조차도 못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뭐 민간 상업위성 해가지고 저 우주정거장으로 물자 날라다주고 돈 받고, 그렇죠? 언젠가는 화성에 가서 경제학도 하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삶을 꿈꾸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모험적이고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는 우리 시대 최고의 사업가입니다. 예. 네. 그 한 매체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오늘의 신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 이 책은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가 일론 머스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전기입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는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몰입하는 모험가인 그의 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 기업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책을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동시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천재 이야기를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 훌륭한 태몽을 네. 보았다, 뭐 부모가 어쨌다, 이런 옛날 위인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를 살면서 누구는 위인스러운 일을 하고 누구는 천재스러운 행동을 네.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 이야기 하셨죠. 네네.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하고 누가 더 뛰어난지 이런 논쟁들이 있던데 재밌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네. 탁월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어릴 때 이 친구의 그런 교육, 네네. 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고 창조적인 네. 사람이 됐을까. 이제 엄마가 캐나다에 살다가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가 살잖아요. 근데 네네. 부모가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대단히 좋아하셨더구만요. 대단히 모험적인 여행. 네. 그 위험한 경비행기 싣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독서. 뭐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일론이 보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독서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형은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와. 주말이면 하루에 2권도 읽었죠. 쇼핑센터 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늘 찾아보면 서점 구석의 바닥에 앉아서 정신없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수업이 2시에 끝나니까요. 뭐 중학교 들어간 모양이, 그때는 무조건 서점으로 가서 부모가 가서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설책 보고 만화책 보고 논피션 보고. 네. 이때 이미 어릴 때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파운데이션 시리즈나 그리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읽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사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여행 백과사전 그 수십 권짜리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재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어릴 때 이 사람들 학습 습관이나 독서 습관을 네네. 보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맞습니다. 예, 때로는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들도 아주 무리할 정도로 읽어대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 친구도 만물박사 소리를 그렇죠. 들었다고 그러면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상력의 원천, 뿌리,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특별히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책 그 제목이 미래의 설계자인데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부제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번잡스러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무인자동차 아닐까요, 지금? 네네. 자동차를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쓴답니다. 여기서 발상을 얻은 게 이제 공유 택시나 우버 같은 네네.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른 모든 게 이제 서서히 손에서 떠나가는데 알고리즘의 세계를 떠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자동차라고 계속 그렇게 손대고 직접 할 네. 필요 있느냐? 사실 외국은 이미 좋다. 무인 자동차 시대는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떡할 거냐? 무인 자동차의 최고의 약점은 사슴이 뛰어들 때하고 사람이 뛰어들 때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네. 얼마 전에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더니 외국은 이미 그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보험 상품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미. 네? 우리는 지금 뭐 수소차냐, 전지차냐 네. 이런 논쟁하고 있는데 무인차를 뛰어넘어서 그럼 네. 무인차가 나오게 되면 보험 상품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그다음 형사적으로 사슴 뛰어들 때 사람 뛰어들 때 어떻게 네, 평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는 게 진정한 미래인데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탁월한 네. 선구자고 우리나라 한국 실정에 맞는 재밌는 문장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네네. 어릴 때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아이들 공부 잘하면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너 의대 가. 그렇죠. 영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너 뭐 판사대 이런 네. 로스쿨 가 이러는데 이랬어요. 네네. 이 인터뷰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터넷 사업과 금융계, 법조계에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도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이죠. 남일하는 사업에 천재들이 몰려 있어요. 네, 이건 제 표현인데 나무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나무 일을 위임받는 쪽에 천재들이 몰려 있습니다. 금융 나무 돈 쪽? 받아서 굴리는 네네. 거죠. 네. 의사, 나무원 대신 맡아서 치료해 주는 거죠. 네. 법조인, 나무 사건 맡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하는 쪽이 아니라 나무 네. 일을 대행하는 쪽에 천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일을 하잖아요. 네. 자기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특히 이 사람의 최고의 장점은 우리는 상상만 하잖아요. 네. 실행을 근데 이걸 하더라고요. 실천으로 네, 네. 만들어내고 곧바로 머릿속에서 설계도까지 그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희 딸한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 빌리러 다니기 좋아했으니까 저도 네, 네. 대학 도서관에서 옛날 도서관 가면 책 어디 지하에서 넣으면 쿵쾅쿵쾅 하면서 쭉 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가면 엑스레이 필름 어디서 찍으면 쿵쾅쿵쾅 해가지고 네, 와서 맞아. 그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그걸 늘 머릿속에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다가 몇십 년째 저는 이걸 고속도로에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차를 보내면 어떡하지? 늘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야 아빠가 지적 재산권 놓쳐버렸다. 난 늘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랬어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것 보고 다들 그런 호기심은 가졌지만 그걸 가지고 차량을 네, 보내야겠다고 네. 생각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밖에 없다. 직접 설계를 하고 네.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가설을 하고 있어요. 시험 선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쳤죠. 그냥 상상적으로 사회과학들은. 근데 이 사람은 실천을 해요. 똑같이 호기심을 가졌던 것까지는 맞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장점입니다. 예. 이 책을 읽은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마다 달라질 것 같았는데요. 저는 특히 이런 부류의 책은 그 어떤 저자의 격한 감정이나 칭찬 등이 난무하는데 이 책은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덤덤하게 책을 좀 썼더라고요. 그러게 일론 머스크는 늘 시대의 천재들에 네, 네.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수식어가 것처럼 많죠. 이를테면 네. 스티브 잡스도 속된 말로 그 네. 도라이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도라이 취급받죠. 심지어 미안합니다만 돌아가신 분한테 자기가 낳았던 자식조차도 인정을 않잖아요. 네, 큰 딸.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극단적인. 네, 근데 스티브 잡스도 어느 땐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눈물이 있었던 거죠. 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고 지금 뭐 두 번째 부인이랑도 네네. 결혼했다 헤어졌다 결혼했다 헤어졌다 또 헤어졌다는 거죠 지금. 앞에는 안 헤어졌는데 이 책 나올 때만 해도 네네. 최근에 인터넷 때려보니까 또 헤어졌어요.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이 정상인의 뭐라 할까 생활을 네. 아니 이런 특출한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 보통 사람은 눈이나 상상력으로 규제하려 들면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생활, 피카소의 천재성, 피카소의 사생활, 그렇죠? 네. 우리 장승업의 화업 마찬가지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애슐리 반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이것도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 저널리스트들은요 책을 잘 써요. 맞습니다. 예. 외국 변호사들은 소설 잘 씁니다. 네네.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구글드 책이나 뭐 수많은 그 IT 관련 책들, 인물 평전들 전부 다 기자들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그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잖아요. 네네. 속된 말로 만나줘요. 정치인도 기자들 오면 만나주잖아요. 네. 그 정보들을 결코 사유화하지 않고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들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여기도 몇백 명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200 네, 몇십 네, 명.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전혀 안 만나주더니 그래 합시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또 그러면서 자기를 교정시켜 나가고 네, 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고 블룸버그에 글 쓰는 분인데 일론 머스크를 30시간 이상 독점 인터뷰했고 그렇죠? 이야. 가족들 3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만났고 첫 번째 공식 전기 자격을 얻었고 실리콘밸리의 역사에 대한 여러 책들을 넣고 네, 네. 예. 누군가는 알리고 표현해줄 그런 매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언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의 신간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음껏 상상하라 아닐까요? 좋은데요. 뛰어넘어라. 마음껏 네. 상상이라 그리고 당신도 네. 누구든지 천재가 될 수 있고 실현해낼 수 있고 이를테면 저도 우리 딸에게 읽어줬습니다만 네, 네. 왕따당 있잖아요. 수없이 얻어맞고 다니고 네. 우리 같으면 극복하기 힘들었겠지요. 힘들죠. 네. 근데 네. 그 열등감을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네. 성찰해내고 그다음에 캐나다라는 낯선 또 다른 학군 네, 네. 세계에 던져졌을 때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사업 잘했을 때 한국인 인턴 들었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정말 어렵지만 해대고 하여튼 두려워요. 저는 이런 식의 교육, 이런 식의 사회, 네. 벤처가 가능한 사회, 모험이 가능한 사회 이런 게 두렵습니다. 예. 네, 이제 최 선생님과 제가 오늘 그 신간에서 마음에 와닿은 대목 한 군데씩을 낭독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건 적어놨어요, 제가.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어요. 충돌해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화성을 방문했다가 잠시 지구로 돌아오고 다시 화성에 갔을 때 나이가 70 정도 되었다면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부인과 나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부인은 지구에서 아이들과 머무르겠죠. 이 두 번째 부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 근데 이분과도 물론 헤어졌어요.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대목 349쪽인데요. 가끔씩 머스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정책을 발표하거나 자신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린다. 그 중에서도 줄임말은 심각한 골칫거리이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5월에 발송한 이메일이 유명하다.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회사에서 말을 줄여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그 말을 줄여서 쓰는 경향이 눈에 띌 때 그 줄여서 쓰는 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가급적 줄임말을 사용하지 말자. 정 사용할 거면 내 허락을 받아라. 라고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해요. 어떤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도올 김용국 선생이 네. 자기 책에서는 자기만의 맞춤법을 쓰잖아요. 맞아요. 예, 저 그거 예. 존중합니다. 네. 예. 그런 걸 존중해줘야 돼.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표현. 근데 우리는 너무 획일화시키는 거죠. 네. 이런 천지를 거기다 가두면 되겠습니까?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또 놀라운 건 극도의 압력, 그렇죠. 네, 극도의 네. 상실감에 휩싸이면 다들 더 잘못된, 더 과잉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 이성적이 되고 더 냉정이 되고 더 냉철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다르구나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사실 제가 일론 머스크 책 읽은 지 한참 됐는데 이거 수많은 사람 제 책상에 놔두고 사실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맨 마지막 부분 네, 네. 어느 누가 감히 화성에서. 화성에 가서 죽고 싶겠습니까? 네. 이번에 저 명왕성 탐사할 때 명왕성을 맨 처음에 발견했던 미국 그 천문학자 그분의 유해를 동전으로 만들어서 바닥에 붙여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런 꿈 꿀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을 가는데 이런
도라이 같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장년층에게도 잠든 열정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천의 신간산책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